우리 한국사에서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그 단원, 주제별로 봤을 때 단원이 뭐냐? 20문항 중에서 보통 13문제에서 14문제까지가 정치사입니다. 정치사. 그러니까 정치사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정치사를 우리가 중요도로 보면 이 정치사가 중요한데, 이 정치사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다 달라요. 그냥 왕의 이름하고 업적을 외워서 정치사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접근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 정치사를 이해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접근 방법의 문제인데, 근데 제가 말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요. 오랫동안 수업을 하다 보면서 느낀 게 강사는 이게 무슨 개념을 요약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단원을 어떻게 정리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선생인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수업을 할 때는 막 열심히 정리만 해주면 되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단원은 좀 이 방법대로 접근을 해서 정리를 해보시죠. 그걸 소개시켜 드리면 수험생들이 사실은 성인분들이니까 알아서 정리가 돼요. 첫 번째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접근 방법이 뭐냐면 정치사에서 다루는 부분 중에서 가장 또 출제 비중이 높은 게 정치 역학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힘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 시대를 보면 뭐 왕과 진골 귀족이 뭐 이렇게 싸움을 한다거나 힘을 놓고, 그 다음에 또 육두풍과 진골이 싸운다거나, 또 고려 시대로 넘어가면 뭐 문벌 귀족과 국왕이 싸운다거나, 이런 이제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줄다리기가 아니고 어떤 메커니즘을 놓고 이 줄다리기를 이해해 보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 사상입니다. 사상.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종교와도 관련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국사에서 다루는 종교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그 다음에 유교도 사실은 우리가 종교화돼 있기 때문에 유학도 종교로 다뤄요. 그것도 유교 중에서도 뭐 성리학 이런 것도 우리가 종교화해서 다루는데, 뭐 동학까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 그런 사상들이 사상이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내재돼 있다는 거예요. 정치 역학관계가 내재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교를 우리가 왜 가져왔느냐, 우리나라에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종교로 이해하면 국사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종교로 공부하는 그 과목은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윤리와 사상 같은 과목이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윤리와 사상적인 측면으로, 종교적인 측면으로 하는데, 국사에서는 불교를 종교적 측면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들어보신 걸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원효라는 승려가 있는데 원효가 화쟁사상이라는 걸 주장해요. 근데 이 화쟁사상이라는 게 투쟁이 없는 조화의 상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뭐 간의 대립? 종파 간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화쟁사상을 주장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근데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가 불교인도 아닌데 그걸 왜 배우냔 말이야. 그것도 국사에서. 불교 종파 간의 통합이 되든 말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화쟁이라는 사상이 언제 나왔냐면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예요. 그럼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나면 고구려 백제를 통일신라 안에서 뭔가 이렇게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쟁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에서 배우는 승려는 스님이 아니고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사상가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 때 나오는 성리학자들, 뭐 율곡도 있고 태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유학자가 아니고 그 시대의 어떤 정치적 좌표를 제시하는 정치 사상가들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상과 종교를 통해서 정치적 역학 관계가 만들어져요. 힘의 관계가.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좀 그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분류의 주제사 수업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치 역학관계로 접근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정치 역학관계랑 뭐랑 좀 관련돼 있냐면 이 불교와 정치 역학관계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테마입니다. 다시 한번, 불교와 정치 역학관계는 무슨 연결고리가 있느냐 이거죠. 역학관계라는 말이 뭔지는 아시겠어요? 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불교에다 밑줄을 좀 긋고. 우리가 국사에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정치 이데올로기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과 이것 중에서 우리가 국사에서 공부할 때는 이걸로 보잖아요. 정치 이데올로기로. 그럼 이 정치 이데올로기로 불교를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청동기 시대가 되면 계급이 발생을 해요. 그런 이제 나중에 본 수업할 때 할 거예요. 어떻게 계급이 발생됐는지도. 청동기 시대가 되면 뭐가 발생해요? 계급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계급이 발생하면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럼 이 지배 계급은 자신의 지배 계급적 구조를 유지 발전시키고 싶어 하겠죠. 일단 계급이 한번 만들어지면 지배 계급은 다시 당연히 자신의 지배 계급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유지시키는 방법이 힘으로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쳐다만 보면 때리는 거야. 퍽퍽. 근데 이렇게 힘으로 굴복시키는 거는 사실 자기보다 조금 힘이 센 애가 나타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얘네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거든. 사실은 계급이 만들어지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한테 삥 뜯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전쟁을 왜 하는 거예요? 삥 뜯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긴 나라가 진 나라 삥 뜯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개념은 결국 삥이야. 그죠? 그러니까 삥만 뜯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계급을 왜 만들었겠어? 삥 뜯으려고 만든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근데 무리하지 않고 저절로 삥을 뜯는 방법이 있어. 힘들지 않고. 그게 뭐냐면 삥을 뜯기는 사람이 삥을 뜯기는데 별로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종교야. 교회 가면 교인들 미안해, 교인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처음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교회 가면 찬송가를 막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뭐 이렇게 바구니 같은 게 돌아요. 그죠? 안 도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계속 돌아요. 거기다 돈을 내야 되는데 그 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돈을 내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면 기쁘죠. 그걸 내면서 되게 기뻐해요. 그게 필요한 거야. 삥을 그렇게 뜯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을 뜯기는데 막 이러면서 뜯는. 그러니까 바치는 사람이 막 기분 좋게. 청동기 때 이렇게 계급이 발생하고 나서 삥을 원활히 뜯기 위한 방법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힘의 관계거든요. 원활히 뜯기 위한 방법으로 지배층이 만든 개념이 뭐냐면 천손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부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대가리 박아라 이거예요. 너 왜 안 박니? 왜 박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병신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삥을 뜯기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뭐 삥을 뜯길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데 뭐 돈 좀 주면 안 돼? 우리가 교회에서 돈 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데 돈을 줘야지 그러면 안 줘? 이게 천손사상이 나타나요. 천손사상.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선민사상, 뭐 선택된 민족,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국사적으로 해석해 보면 자신의 지배의 정당성을 어디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받기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죠. 사상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사상이 체계적으로 바뀌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 이념, 정치 이데올로기. 이게 천선 사상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쭉 흘러요. 그럼 이제 천선 사상이 보편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한 부족만 천선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부족도 이걸 사용하는 부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고대 국가가 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안에는 그 안에는 많은 부족 국가들이 모여서 그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구려에서 제일 높은 왕이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야 머리 박어 하늘에서 내려왔어. 근데 이 청동기 때는 이제 오씨 이러고 막 박았거든요. 근데 삼국시대가 돼서 야 머리 박어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럼 뒤에서 잠깐 나도 내려왔는데 이제 이러면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이게 정치 역학관계거든. 그럼 이쪽에서 오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쟤도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이제. 근데 쟤한테 삥을 뜯어야 되잖아.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정교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국의 왕들이 중국으로부터 뭘 가져오는 거예요? 불교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불교를 가져오니까 불교가 재밌는 게 뭐냐면 불교의 기본 이론 중에 보면 윤회 이런 게 있거든. 이걸 업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인도의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도 다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현생에서 높은 지위로 태어나는 거야. 계속 업보를 받아서 윤회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아주 좋은 이론이네. 왜? 자기가 왜 왕으로 태어났겠어? 내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보지 제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불교 이론에서 보면 부처는 현신할 수 없거든요. 그럼 부처를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가 되는 게 맞아? 왕이 대신하는 게 맞지. 이게 왕직불이거든요. 왕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천박하게 얘기해보면 이런 거죠. 야! 다 박어! 대가리. 야, 하늘에서 내려왔어. 너 뭐야? 어떤 이쪽에서. 나도 내려왔는데요? 병신. 야, 부처야. 빨리 박어. 근데 이렇게 만드는 상황을. 근데 이게 별게 아닌데 계속 이런 정치 지배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2017년 대한민국의 지배의 정당성은 뭐예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배의 정당성이 있나요? 있죠. 뭐죠? 그렇죠. 선거예요. 그 사람은 국민이 뽑아준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배의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방법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배자는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를 받아야 돼. 근데 그게 힘이 아닌 뭔가 다른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민주주의도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니까. 그럼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는 당연히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권력의 주체는 민중이니까 다수의 민중들이 뽑아준 사람이 지배의 정당성을 갖는 거죠. 고대가 되면 왕권이 강화되는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불교가 수용돼요. 윤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왕직불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뭐 별거 없어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국사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국사를 이제 이건 되게 중요해요. 공부하는 방법인데 국사에서 보면 고구려는 불교를 언제 수행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출제자가. 백제는 언제 수행했어요? 신라는 언제 수행했어요? 몰라요? 평생 이러고 틀리게 하거든요. 연도수 외우세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아씨 그걸 왜 외우라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불교가 수용됐다는 것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받기 위한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가 언제 등장했느냐니까. 이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불교의 수용 시점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불교가 어떤 나라가 먼저 불교를 수용했느냐가 결국 어떤 나라가 왕권을 먼저 강화시켰느냐 이거예요. 근데 왕권을 강화시킨 게 뭐 중요하냐? 중요하죠. 당연히 왕권이 강화돼야 통치 질서가 확립되고 지배자들 입장에서 보면 민중들한테 삥을 원활하게 뜯을 수 있다니까요. 선생님 자꾸 왜 그런 식으로 접근하세요? 좋은 접근 방법이에요. 결국 지배자는 피지배층에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삥을 뜯는데 부끄럽지 않게 삥을 뜯어야 되거든. 그게 이념이 필요한 거야.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시발시발 거리지 않으면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는 사람이 시발시발 거리면 이게 복잡해지거든. 불교의 수용을 한번 볼게요. 자, 고구려가 불교를 가장 먼저 수용을 합니다. 고구려는 중국 북조 중국 북조의 전진이라는 나라로부터 수용을 해요. 이 전진에 누가 가지고 오냐면 순도라는 승려가 이 불교를 가지고 와서 전파를 시킵니다. 이게 소수림왕 때예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보면 고구려의 소수림왕 때 뭐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요. 이게 왕권 강화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왕권 강화 이후에 만들어질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제 소수림왕 때. 그러니까 말을 바꿔보면 이제 이런 문제네요. 고구려는 언제부터 왕권이 강화됐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소수림왕 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몇 년이에요? 그럼 372년이요. 연도는 꼭 외워야 되나요? 연도는 안 외워도 돼요. 연도는 안 외워도 돼요. 꼭. 근데 이런 걸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좀 명징해지죠. 개념이 명징해지는 거예요. 연도수를 외우고 안 외우고는 얼마나 개념이 명징하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개념이 명징해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가급적이면 외우는 게 좋아요. 연도수를. 수능에서는 이런 걸 외우지 않게 시키거든요. 대부분. 흐름으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누가 먼저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걸 연도수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이건 원론적인 거니까 좀 빨리빨리 합시다. 백제 같은 경우는 중국의 남조에서 동진이라는 나라죠. 여기서 마라난타라는 사람이 불교를 전해줍니다. 이게 침류왕 때. 물론 이제 이게 좀 나중에 정치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이상하네. 백제는 전성기가 근초광 때인데 그럼 근초광 이후에 불교가 그럼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딱 불교가 수용되고 나서 막 왕권이 강화되고 그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유연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라를 좀 볼게요. 신라는 좀 복잡한데 이게 전래되는 그러니까 수용되는 시기하고
이게 국가에서 공인되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일단 이 전례는 고구려 묵호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져요. 이걸 이제 전해받은 신라의 왕이 누구냐면 눌지 마리간이에요. 그럼 신라는 좀 늦네요, 그렇죠? 신라는 불교 수용 시기가 뭐예요? 좀 늦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도 아니고 어디로부터? 이것도 좀 특징이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공인된 거는 2차돈의 순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원래는 불교가 공인되지 않아요, 신라에서는. 왜냐면 신라에서 불교를 왜 공인하지 않냐면 신라의 토착 귀족들이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교가 위에서 보니까 공인되고 나서 뭐가 강화돼요? 왕권 강화를 막으려고 불교 공인을 막죠. 근데 이제 2차돈이 순교를 하면서 불교가 공인되는 거예요. 2차돈의 순교. 이게 법흥왕 때죠. 이게 불교 수용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접근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왜 외우는지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자꾸 고구려가 불교를 언제 받았어요? 백제가 불교를 언제 받았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그걸 왜 물어보냐면 이런 개념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단순히 종교가 아니고 이걸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국가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정치, 역학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지? 그 다음에 제가 첫 시간부터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그 공무원 시험이 어렵잖아요. 합격하기가. 알고 계시죠? 얼굴 좀 보세요. 제가 첫날 휴강을 해가지고 지금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근데 공무원 시험이 되게 어렵잖아요. 붙기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느끼기에 되게 열심히 해야 합격할 것 같죠?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로 더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를? 진짜 이악 물고 열심히 해야 합격할 것 같죠? 근데 한번 볼게요. 수업을 듣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이렇게 들어요.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표정으로?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총을 이렇게 들고 얜 죽어. 그지? 이런 표정으로 전쟁에 나가면 죽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성인분들이니까 인간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이런 자세로 합격할 수 있을까? 나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래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는 수험생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입시도 그렇고 한국사 뭐 여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도 어려울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몰입해서 들어도 합격하기가 어려워.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제가 20년이 됐다는 얘기는 왜 한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으니까 돈을 낼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저한테 삥 뜯기는 거 아니에요.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 나는 가르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가 이제 본인이 좀 공부 좀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사학과 학생들 걸리면 제가 호되게 혼내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가 공부 좀 한 거야. 그러니까 듣는 태도가 아주 안 좋아. 불합격이야. 좀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불합격이라고.
그런 태도로 들으면 합격할 수가 없어. 어떤 과목이든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중해서 몰입해서 들으셔야 돼요. 20년 동안 20년 가까이 여기서 제가 고스톱 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항상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실컷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병신 암기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막 외우잖아요. 그럼 떨어져.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느 업종이나 전문가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싱크대에 개수대 싱크대가 터졌어요. 물이 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여보 이거 어떡하지? 그럼 내가 멋있게 내가 고칠게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봤어요. 내가 고칠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부르자. 무슨 소리? 난리 났어요 집안이. 싱크대에 물이 터지면 그거 전문가를 부르는 게 나아요. 알겠어요? 지가 고치겠다고 막 깔딱대다가 난리가 나대. 거실이고 뭐고. 욕을 랩으로 얻어먹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할 필요 없고 저와 함께 하는데 제가 하는 말에 조금 더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거는 상관이 없다. 모르니까 와서 듣지. 뭐 알면 왜 들어. 근데 모르는데 고집을 부리거나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좀 문제야.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꼴불견이거든.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조금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나를 힘들게 해. 막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접근하시면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맞는 거니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정치 이데올로기로 보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결국 보수는 아까 전에 왕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불교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럼 이 불교를 뭐로 이용하는 거죠?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용하려고 한 거죠. 그럼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보수적으로 활용됐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보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사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불교로 부시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종파가 필요한 거야. 불교의 다른 종파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종파의 성립인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불교의 이 종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한번 해볼게요. 종파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종파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보통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불교에서는 이 모든 사람이 생득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얻고 있는 게 뭐냐면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불교의 이론대로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수험생들은 다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게 서양의 종교와 동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보통 서양 쪽 종교는 절대 신이 있으면 그 신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동양 쪽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교도 자기가 군자가 되는 거고 도교도 자기가 신선이 되는 거거든. 불교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야? 부처가 되는 거야 직접. 그런데 불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냥 부처가 되나? 그렇진 않죠. 수행을 해야 돼. 이 수행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이 수행 과정을 거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깨달은 자가 돼요. 무슨 자? 이 깨달은 자가 부처야.
얘가 부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수행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수행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 이 수행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위로는 먼저 부처가 되신 분들의 말과 행동을 배우는 거야. 그럼 부처가 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불경이죠. 그럼 불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위로는 부처님의 말과 행동을 배우는 것.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보리라고 해. 보리. 뭐라 한다고요? 부처님의 말씀과 행동을 잘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중생들이 있는데 이 중생들을 살피는 거야. 중생들을 보살피는 것. 이게 수행 과정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야. 그러니까 위로는 부처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뭐를 구제하는데, 중생을 구제하는데 힘쓰는데, 이 중생을 구제하는, 살피는 걸 이걸 살타라고 그래. 그러면 졸면 안 돼. 오우! 졸면 안 돼. 졸면 확 미친 짓 할 거야. 빤스만 입고 수업하는 거 한번 볼래요? 졸면 안 돼. 졸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알겠어요? 졸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진짜로. 죽도 밥도 안 된다는 표현이 그때 쓰는 거야. 이거를 앞글자를 따면 보살이네, 보살. 아, 그래서 보살이라는 말을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아, 보살님 오셨습니까? 뭐 이러거든요. 그게 이거네, 그죠? 근데 실제로 이걸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보살을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나요? 많이 볼 수 있어요. 많이. 꼭 절에 다녀야 보살이 아니야. 남을 살피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이러면 보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날씨가 더울 때 차를 타고 이렇게 이 얘기를 꼭 하는데, 아침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차 안에서 에어컨이 이제 자가용을 타고 오니까 에어컨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남학생이 폐유지를 줍는 할머니의 리어커를 밀고 있더라고, 수레를. 근데 내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 면바지를 입었는데 여기까지 땀이 다 흘러냈어. 그런 사람들이 보살이야.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꼭 무슨 절에 가서 이렇게 법회드리고 이런 게 보살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고 깨달음을 느끼는 것도 보살이야. 그치? 나도 보살이네? 그 모습을 보고 아, 진짜 멋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보살이야. 근데 이 보리살타들이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이게 좀 방법의 다양성이 있거든요. 지금 두 분이 계속 조시려고 폼 잡거든요. 제가 오늘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을 말씀드릴 테니까,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졸아요. 그렇게. 제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드릴게요. 졸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개뿔이 씨앗 9급? 9급 아니라 11급도 안 돼요. 알겠어요? 방법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치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화살표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 부처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이런 거죠. 부처가 된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게 쉬운 방법 아닌가요? 제가 요즘에 저희 후배 강사들을 제가 트레이닝 시키거든요. 3명을. 근데 이게 수업을 듣고 있으면 개판이에요. 새끼들이. 수업을 막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그리고 책 펴놓고 질줄 읽고 있어요. 밑줄 긋게. 그게 무슨 수업이야? 밑줄 긋는 게 무슨 수업이에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책 펴놓고 밑줄 긋는 게 무슨 수업이야, 그게. 그래서 내가 안 되면
형 수업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가 나빠요? 아니, 자기가 못하겠으면 남의 걸 잘 된 걸 보고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보살들은. 그러면 기존에 부처가 된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네요. 그럼 기존에 부처가 된 사람들이 했던 말과 행동이 어디에 있대요? 그럼 불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럼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볼게요. 불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교리를 연구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부처가 된 시타르타는 기존에 부처가 없었는데 어떻게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걔는 자기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쪽에서는 불경을 읽어서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참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개가 부처가 되는 방법이에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불경을 학습하는 거랑 참선하는 거랑, 참선이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선종의 화두가 뭐냐면 면벽한 노승의 눈매에 미소가 돌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벽을 마주하고 노승이 앉아 있는데 한 30년 동안 벽을 보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자꾸 생각하는 거거든.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러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단히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러다가 보세요, 얼굴 표정이. 눈매에 미소가 도는 건 표현이 어려우니까. 그럼 이게 부처가 된 거네요, 지금? 근데 이렇게 부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네.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생각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쪽 다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을 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선이. 그죠? 그런 사람들이 더 되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아예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나쁜 사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쪽이 안 되면 정말 나쁜 사람 되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교리를 연구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종파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방법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결국 뭐를 만드냐면 종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에서의 종파는 수행 방법의 차이예요. 뭐의 차이? 그러니까 경전을 연구해서 부처가 되느냐, 참선해서 부처가 되느냐, 이건 수행 방법의 차이죠. 그럼 결국 이게 종파를 성립시키는데, 이 종파가 어떻게 성립되냐면 이거를 우리가 교종불교라고 해요. 뭐 해서 부처가 되자는 거예요? 공부해서. 불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축적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참선을 해서 부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위에 올라가서 잠깐 제스처를 보여줬는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되죠. 왜냐면 깨달은 자라는 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그 수레를 밀어주는, 할머니 수레를 밀어주는 그 청년이 나보다 돈을 못 벌고 나보다 지식이 없을지라도 나보다 더 깨달음을 많이 얻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아요? 순간 그 친구에 대한 경애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나는 자가용을 타고 에어컨이 나오는 차에서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친구가 땀을 흠뻑 흘리고 밀어주고 있어. 근데 이 상황이 되게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그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나보다. 하웅 강사가 뭐 개뿔이 뭐가 있나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아니 성인분들이니까 얘기하는 건데 까놓고 얘기하면 뭐 하웅 강사 뭐 지가 뭐 개뿔이 있어요? 하웅 강사가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참선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해보고, 그리고 좀 이 지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자라고 항상 생각하고, 이게 선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이 안에 내재돼 함의되어 있냐면, 교종불교는 기존의 부처가 됐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지도 이게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종의 교리에는 그대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존의 부처를 그대로 뭐 하자? 따라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근데 이 선종의 교리에는 자기가 생각해서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방법을. 자기가 진리를 찾는 거죠. 기존의 부처가 됐던 사람들이 했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벽을 마주하고 30년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기성의 권위와 질서를 바라보는 태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수라고 해요? 이걸 진보라고 해요? 그럼 불교가 다 끝났네? 이걸 배우는 건데.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교종불교가 융성되어 있다. 그러면 왕권이 강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체제는 안정화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선종불교가 융성하고 있다는 것은 진보 세력의 힘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체제가 불안정한 거예요. 보수와 진보는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지 어느 한쪽으로 가면 문제가 생겨요. 진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체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수라는 것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이 때는 저도 기성의 권위와 질서를 굉장히 부정했어요. 뭐야? 근데 나이가 좀 한 살씩 들으니까 제가 기성의 권위가 되고 저 스스로가 기성의 질서가 되면 저를 부정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막 바뀌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나이가 들면. 젊어서는 막 바뀌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바뀌는 게 뭐 휴대폰도 이제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폰도 한 3에서 멈췄어야지. 이게 무슨 막 계속 나오니까 기능도 모르겠고 그걸 뭐 다 얼리 어댑터 뭐 이래 다 사용 뭐 모르겠어 뭔지.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건 카톡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불교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바로 들어갈 텐데 쉬었다가 들어갈 거예요. 불교를 들어가는데 교종과 선종의 싸움은 결국 정치 역학관계를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시대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종파를 믿는 거예요? 교종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파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선종을 가지고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 지배층이 되면 또 역시 뭐를 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교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왕건이 있었는데 왕건이 선종불교를 신라 하대 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종불교를 가지고 고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고려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선종불교를 주장하면 안 되죠. 장려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요. 그런 과정을 배우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교를 불교 이론 자체로 보면 국사에서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국사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불교 이론이 있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교 이론이 있다. 그건 우리가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국사에서는. 국사에서 취급하는 것은 어떤 불교 이론이 있는데 이 불교 이론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원효의 화쟁 사상이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을 극복하는 사상이냐? 아니올시다예요. 그럼 선생님, 원효가 화쟁 사상을 주장할 때 고구려 백제를 신라 안에다 이렇게 담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제시했다는 겁니까? 당연하죠. 원효가 그래서 제시한 거예요. 아니 원효는 스님이잖아요. 예. 근데 왜 스님이 정치 활동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스님은 스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그리스를 이해하려고 하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그리스를 배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원효의 이론을 모르고 고대 정치사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의상을 모르고 고대 정치사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만약 이해가 연결이 안 되는 거는 국사에서 취급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라는 영역에서 취급을 하는 승려들의 이론은 반드시 뭐랑 연결돼 있어야 해요? 정치 이데올로기나 정치 역학관계랑 연결돼 있는 것만 배우고 그것만 시험 문제에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수험생분들은 내가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중들을 외우고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본인이 이해가 안 될 때 짜증나는 거거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항상 제가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게 이걸 왜 배우느냐. 근데 그게 우리가 이미 배운 역사니까 중요한 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가능해지네.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전을 배웠으니까. 그런 사고력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국사를 배울 이유가 없어, 사실은. 근데 실제 공무원 한국사는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그 사실관계만 나열해서 외우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왜 외우는지를 모르는데 외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얘기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씩 지금 이제 앞으로 머리가 튈 텐데 적어도 오늘 수업을 듣고 나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국사 공부를 하는데 불교를 왜 배우는지 내가 이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불교 이론이야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인분들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성리학을 배우는데 막 성리학 이론이 엄청 어렵거든요. 뭐 이발 이기수지 기발 이기승지 뭐 이기호 발설 뭐 이발 이기 뭐 그걸 왜 배우냔 말이야. 그걸 왜 배우냐고. 근데 그걸 왜 배우는지를 모르고 외우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87년 6월 항쟁을 왜 배워? 5.18을 왜 배우고? 그거예요. 똑같은 거지. 우리가 5.18을 배워서 얻는 게 뭔데? 87년 6월 항쟁을 배워서 얻는 게 뭐야?
독립운동사를 배워서 우리가 얻어내는 게 뭐죠? 독립운동사를 지난하게 배우잖아요? 그럼 어떤 의식이 생기는지 알아요? 부채의식이 생겨요. 아, 내가 저분들한테 큰 빚을 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어야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건 지금 이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한 트레이닝이거든요. 그럼 불교 이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왜가. 재수없는 얘기 할게요. 제가 아마 여기 노량진에서 지금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선생 중에는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응? 저는 전공도 했고. 근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그 과목에 대한, 그 학문에 대한 본질적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국사를 왜 가르치고 있을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다 보세요. 이게 왜가 해결되냐면, 이게 왜를 배우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재미가 생겨요. 이유를 아니까. 이유를 알면 재밌을 거 아니에요. 재미있으면 다 된 거야. 선생님, 저는 한국사가 싫어요. 상담을 해요. 제가 반문하거든요. 왜 싫으세요? 외우는 게 너무 싫어요. 외우는 게 왜 싫어요? 외우는 게 왜 싫어? 그냥 외우게 하니까 싫지. 이해를 시키고 외우게 하면 외우는데, 이해를 안 하고 외우게 하니까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해를 하고 외우세요. 내가 그래요. 이해를 하고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해를 하고 외우면 어떻게 돼요? 재미있어져요. 그럼 재밌어지면 끝나는 거지 뭐. 내가 하지 말라고 돌아다니면서 말려도 해요. 재밌으면. 재밌으면 끝나는 거야. 재미가 없어서 안 돼. 그럼 우리가 8주 동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한국사가 재밌는 과목이라는 걸 알면 되네. 그리고 본게임에 투입돼도 반은 이기고 가는 거네. 지금 표정들이 재미없는데. 아니 좀 그건 시간이 지나야 되고, 지금 오늘 처음부터 아하하 막 이러지는 않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재미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불교 이론을 계속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잠깐 쉴게요.